심장마비가 왔다면 절대 119에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심장내과에서 환자를 지켜본 의사로서 그리고 직접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끊어집니다. 뇌세포는 단 4분이 지나면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구급차 평균 도착 시간은 7분 이상입니다. 그 3분의 차이가 가족을 살릴 수도 있고 영영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면 반드시 이름과 주소 그리고 환자 상태를 묻습니다. 이건 출동을 위한 필수 절차이지만 그 몇 마디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뇌세포는 계속 죽어갑니다. 1초가 아까운 순간에 주소를 설명하고 증상을 말하는 그 시간조차 치명적입니다. 그 몇 분이 지나면 119가 아무리 빨리 와도 환자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환자들을 통해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학회 준비와 진료가 겹쳐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 통증은 마치 돌덩이가 가슴 위에 얹혀진 듯 했고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어두워지며 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대신 119에 전화를 걸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고 정신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와 함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 몇 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답을 하나씩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났던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마비는 의사든 환자든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순간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없더라도 그 순간을 버티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 속처럼 미리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평소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점심을 먹고 돌아서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집을 나선 사람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머릿속에 이 사실을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119를 먼저 부르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행동을 했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즉시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눕거나 의자에 축 늘어진 채로 있습니다. 하지만 눕는 것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는 순간 기도가 막히거나 구토물이 역류해 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상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 단단한 곳에 등을 기대고 허리를 100도에서 110도 정도로 세웁니다. 무릎은 살짝 굽히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여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팔은 힘을 빼고 허벅지 위에 올려둡니다. 이 자세는 폐가 받는 압박을 줄이고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데 필요한 힘을 최소화합니다. 상체를 세우면 호흡이 한결 편해집니다. 누운 상태에서는 폐와 심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서 숨이 더 가빠지고 심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상체를 세우면 폐의 공간이 넓어지고 심장은 위쪽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불필요하게 몸을 움직이면 산소 소모가 늘어나고 심장이 더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몸을 고정한 뒤에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숨을 참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날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본능적으로 바닥에 주저앉는 대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통증은 계속 있었지만 호흡이 무너지지 않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몇 초의 선택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등을 기대는 높이입니다. 가능하다면 어깨 높이까지 등을 받쳐줄 수 있는 단단한 지지대가 좋습니다. 없다면 바닥에 앉아서 벽에 등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리를 너무 구부리면 폐활량이 줄어드니 상체는 최대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해 보이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심장이 힘을 덜 쓰게 하고 호흡을 원활하게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의식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심장이 무너지기 전에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 이것이 살아남는 첫 관문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빨리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닙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혈전이 커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을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떡이 뭉친 것으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인 관상동맥을 막아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때 아스피린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 피떡이 커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심장마비 초기 몇 분 안에 복용하는 것이 생존율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삼키는 것보다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씹으면 성분이 빨리 흡수돼 혈액 속으로 퍼지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보통 300mg 정도를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는 습관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항상 휴대하거나 집 안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70대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심장 혈관이 약간 좁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로부터 아스피린을 비상약으로 챙기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분은 집안 탁자 위와 가방 안에 아스피린을 항상 두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혼자 마당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가슴이 찌르는 듯 아프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심장마비라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아스피린을 집어 씹어 삼켰습니다. 그 후 상체를 세우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심장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시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그 몇 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심장마비를 겪었을 때 서랍에 있던 아스피린을 기억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조이는 고통 속에서도 약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 몇 초가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속도를 늦추고 다음 행동을 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아스피린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평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심장마비 의심 상황에서 아스피린은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심장마비가 왔다면 상체를 세우고 호흡을 안정시킨 뒤 곧바로 아스피린을 씹어 삼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몸속 산소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산소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 산소가 떨어지면 뇌와 심장은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산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움직임을 멈춰야 합니다. 걷거나 몸을 크게 움직이면 근육에서 산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빨리 지칩니다. 몸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상체를 세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등을 벽에 붙이고 허리는 10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호흡 조절입니다. 당황하면 숨이 짧고 빠르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가 충분히 폐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이마신 산소도 완전히 교환되지 못한 채 내보내게 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 조절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내쉴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셉니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하는 이유는 몸의 긴장을 풀어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리듬을 유지하면 뇌와 심장에 가는 산소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저는 심장마비를 겪었을 때 처음에는 숨이 가빠져 숨을 얕게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호흡이 이렇게 계속되면 더 빨리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 조절이 쓰러지기 전까지 제 의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숨을 참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참으면 일시적으로 산소 소모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뇌와 심장의 상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호흡 조절을 하면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심장이 천천히 뛰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을 주어 불필요한 심박수 상승을 막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공포심이 커지면 심박수와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산소 소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불안과 공포가 가장 먼저 몰려옵니다. 이때 호흡을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산소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몸이 안정되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행동입니다. 몸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산소 순환을 유지하며 호흡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버티게 만드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잘못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자세를 안정시키고 아스피린을 복용하며 호흡을 조절해 최소한의 안전 상태를 만든 뒤에야 119를 부르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면 단순히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동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화를 시작하면 이름을 물어봅니다. 주소를 물어봅니다. 환자의 상태를 묻습니다. 혼자인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십 초에서 1분 이상 걸립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단 몇 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이런 대화로 시간을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는 타이밍은 초기 행동을 마친 직후여야 합니다. 상체를 세우고 호흡을 안정시키고 아스피린을 복용한 뒤에 바로 전화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화를 최대한 짧고 명확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소를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소를 말하지 않고 통화 중에 의식을 잃으면 구급대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구조가 지연됩니다. 주소를 말한 뒤에는 나이와 증상을 간단히 알립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시 무슨 동 무슨 번지입니다. 나이는 65세이고 심장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핵심 정보만 전달하면 구급대는 즉시 출동 준비를 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등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화는 가능한 한 20초 이내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심장마비를 겪었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리 마음속으로 할 말을 정리해 두었기에 주소와 상태를 말하고 곧바로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길게 했다면 다시 증상이 심해져 전화기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능하다면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구조가 늦어집니다. 전화 직후 문을 열어두고 그 근처에서 대기하면 구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9 요청은 단순한 연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시작점이며 이 타이밍과 요령이 생존 확률을 크게 바꿉니다. 필요한 행동을 마친 뒤 짧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화를 끊는 것. 이것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상황에서 119를 부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면 머릿속에 두려움이 번개처럼 스칩니다. 여기서 죽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호흡은 더 불규칙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육체적 위기뿐 아니라 심리적 위기가 함께 찾아옵니다. 심리 관리는 단순한 멘탈 유지가 아니라 실제 생존 확률과 직결됩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혈압은 불안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유지해온 호흡 리듬도 깨지고 산소 소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는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버틸 수 있다, 곧 도움이 온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면 뇌는 실제로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단순한 자기 암시는 자율신경계의 긴장을 낮춰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이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면 뇌가 불필요하게 자극을 받아 긴장이 높아집니다. 벽의 한 점이나 천장의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하면 뇌가 차분해집니다. 세 번째는 구급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화 직후 문을 열어두었다면 문 근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착 즉시 구조가 시작됩니다. 만약 문을 열지 못했다면 현관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이동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움직임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더 느려집니다. 담요나 옷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온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급대가 오기까지 몇 분이 지났는지 가늠하면서 버티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과 다릅니다. 시간을 세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집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집중이 의식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참지 말고 일정한 호흡을 유지해야 합니다. 호흡이 무너지면 의식이 흐려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며 구급대의 발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상태를 간단히 알립니다. 통증 부위와 아스피린 복용 여부를 짧게 말하면 바로 치료가 시작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선 5단계와 이 마지막 심리 관리와 환경 준비까지 해낸다면 골든타임을 지키고 살아남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